4.13 총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치열한 표심 쟁탈전을 벌였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어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미훈 숙명여대 교수,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판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주말 이제 서울에서 격돌한 여야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문재인이가 통합진보당하고 종북 세력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연대를 해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체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서 선거 때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뻔뻔한 정치 심판해 주십시오. 네, 총선을 이틀 남긴 오늘 주요 정당의 자체 판세 분석도 혼전 양상인데요. 이렇게 선거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판세가 이어졌던 것, 아무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초접전지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의 판세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135석 이렇게 얘기하다가 며칠 후에 145석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각 당의 판세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목표치라든지 전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 다 1, 2, 3당 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각 당이 쏟아내는 얘기들은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전략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야 각 당이 자체적으로 판세 분석한 것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140석 안팎을 예상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이하, 국민의당은 40석 안팎을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도 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세 자릿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 지역 기반이 호남과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일정한 표를 획득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호남의 경우는 국민의당이 약진함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수도권에서 비례대표에서도 국민의당이 상당한 잠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일단 호남의 기반이 없어지고 수도권에서 많은 약진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이 대혼전 중입니다. 예. 122개 중에서 서울의 경우 49석인데요. 그중에 20곳 정도가 지금 혼전입니다. 치열한 예. 경합이고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경기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약 30곳 정도입니다. 그러면 쉬운 곳 정도가 지금 대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 최근 나오고 있는 편차를 본다면 80석에서 100석 사이라고 합니다. 예. 80석에서 90석까지 그렇다면 세 자릿수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예, 예. 이 의석수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저는 세 가지 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숨은 표, 두 번째는 부동층, 세 번째가 교차 투표 이거라고 봅니다. 네. 숨은 표와 부동층은 다르죠. 숨은 표는 이미 마음을 결정했지만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고 부동층은 그야말로 아직 누구를 찍을지 결정 못한 분들이죠. 근데 교차 투표는 지역구는 누구를 찍겠지만 교차 투표에서 이제 정당은 둘 다 여당, 야당 마음이 안 드니까 다른 당을 찍겠다 이런 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 투표장에 누가 많이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격전지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정말 알기가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요. 나중에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정말 투표함을 열기 전에는 알기 힘든 것이 이번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막판 변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와서는 또 중요한 게 돌발 변수들. 그러니까 표를 모으기 위해서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표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이런 막판의 말실수, 막말 이런 것들이 돌발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도권 유세 현장에서 나온 그 각 당 대표들의 발언도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파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복당시키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왜 하는 걸까요? 역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특히 예. 강남 지역에 중요한 그런 지지 기반이 있었고요. 특히 영남이라든가 TK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국 정당 또 집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후반기에 집권 후반기에 이제 동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들이 함께 결합해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박 진영에서는 탈당했던 분들 또는 무소속 후보들이 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미 그 전부터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예. 공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현재 갈라진 분열됐던 양상들, 특히 친박과 비박 진영으로 갈라졌던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송파 지역의 김명순 후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상당히 앞설 것으로 봤는데 예. 지금은 대접전 양상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들이 있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앵커 출신 최명길 후보가 나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투표함을 열어봐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최명길 후보가 당초 지고 있던 상황에서 약간 역전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1번이 지지하는 원래 후보다라는 이런 점들을 강조함으로써 예. 아무래도 이 강남 지역에서 한 표를 더 획득하려는 그리고 강남 지역의 분위기를 새누리당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보수층,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그렇죠. 라는 분석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 전에 마지막 주말 유세 전략을 이제 수도권 쌍끌이 전략으로 썼는데, 뭐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까지 3,000km 넘게 유세를 벌이면서 계속 강행군을 이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네거티브 그 전략이랄까요? 그 김종인 대표의 어떤 난데없는 재산 공방에 좀 휩싸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 막판에 네거티브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거죠. 막판에 나오는 것은 이제 물론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편 표를 분산시키겠다 이것도 나오는 거고 또 막판에 나오기 때문에 응답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분명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거티브를 했을 때 상대방에서 역공을 한다든지 혹은 네거티브를 또 하는구나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판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40% 정도의 우파 그리고 40% 정도의 좌파 그리고 중간에 있는 20%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삐딱한 우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떨 때는 좌측에 투표를 하기도 하고 우측에 투표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20%에 의해서 선거가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네. 이분들은 약간 정치 냉소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막바로 좌파에 투표하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좀 부유한 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리치 클래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부유한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세대별 투표, 연령별 투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단순 투표를 가지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세대가 많이 나가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되면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웃었던 것이 네. 80이 다 되신 분을 보고 금수저라고 예. 하는 게 조금 적절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서는 네. 이제 의문이 있다면 의혹을 좀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어쨌든 이제 부동층을 노린 네. 네거티브 전략이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사실 네거티브도 이전 선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거티브를 할 틈이 없었습니다. 예. 서로 공천 싸움, 특히 새누리당은 학살 공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격렬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당 외의 사안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몇 가지 이런 네거티브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정치학에서는 미국 정치라든가 이쪽을 연구해 볼 때는 네거티브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회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전공으로 하는 그런 학문까지도 정립이 돼 있을 정도로 네거티브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정치에서도 그동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었는데요. 이번 선거의 특성상 네거티브를 할 여유 없이 선거 전이 마지막까지 선거구 획정도 안 돼서 뭐 거의 선거가 끌릴 정도였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막판에 나온 모습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의 경우는 사실상 후보자도 아니고 네. 또 그동안에 보여왔던 뭐 정치, 경제에 대해서 강조했던 모습들이 갑자기 이런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 가능한 한 후보자의 정말 거짓말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공약,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네거티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신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막판에도 좀 더 우리 선거판을 예. 좀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야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생각합니다. 이런 막판 네거티브 전략이 이제 새누리당에 도움이 될지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석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 수도권에 그 화력을 집중할 예정인데요. 천정배 공동대표도 상경을 했습니다. 자, 호남 지역 어느 정도 표심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보면 호남의 28석 중에서 국민의당이 우세하다고 완전히 판단되는 그런 지역이 12곳 내지 13곳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차 투표로 인한 이제 비례대표의 숫자이겠죠. 그 숫자에 따라서 30석이냐 몇 석이냐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당과 야당의 실망을 느끼고 심지어는 혐오감을 느낀 분들이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누구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교차 투표를 통해서 당은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제3당 찍고 싶다. 왜냐하면 1당, 2당이 다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3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1당, 2당에서 느낀 그 혐오감을 이쪽으로 표출을 하는 게 되겠죠. 지금 뭐 공천 과정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말 정치 혐오증을 심어줄 만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왜 우리가 보통 드라마 볼 때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꼭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친자 간별. 근데 여당에서는 진박 간별, 거의 친자 간별에 비슷한 그런 일을 했었고 야당에서는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국보의 출신이 아니야, 출생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 요소, 뭐 보복, 뭐 분노, 뭐 이렇게 그런 온갖 요소들이 있어서 그 막장 드라마의 실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3번으로 갈 그런 확률이 있죠. 교차 투표를 통해서.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확장성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호남 밖의 지역구에서는 과연 몇 석을 얻을까? 몇 석 못 얻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바람을 가지고 과연 확장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병을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 지역의 전략 지역을 8곳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 좀 판세가 어떻게 되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서 후보자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 노원병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뛰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높아는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지지율상으로 봐서는 당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역시 우리 강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부동층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송파을 얘기했는데요. 거기서 무응답층 부동층이 26%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부동층이 25% 가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당이 이 부동층의 존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속에서 교차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당은 더욱더 큰 정치적 이익을 보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당초에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가 5석 정도 될 거다. 초반에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0석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의 전략이고요. 그러나 이 호남 지역에서 특히 광주 지역에서 불었던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큰 여론을 형성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현재 부동층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향후 정치의 성패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승패를 가릴 수도권 지역 40곳 이상의 경합 지역인데요. 수도권 주요 격전지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운가를 수도권 주요 격전지 표심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기간에 실시했다는 점 고지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특히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가장 격전지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지역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는 단연 노원병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의 젊은 후보 이준석 후보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약간 비슷한 접전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아닌 여론조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노원병 쪽에서는 이런 건 있겠죠.
뭐 아무래도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인물값을 쳐준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미디어전을 공중전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것을 공중전이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주민들 악수하는 거는 지상전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지상전을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또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TV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안철수 대표는 매일매일 TV 얼굴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의 대선 후보 뭐 이런 것들도 큰 이슈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실 안철수 대표에게 좀 유리한 그런 추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 후보로서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괜찮은 거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기면 잘해야 본전인 거죠. 어차피 신인에게 이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 판세로 볼 때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또 표차가 날 거냐 이것도 흥미진진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관심 지역으로 서울 노원병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단연 용산 지역을 꼽고 싶습니다. 역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로 나와 있는 예. 더군다나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당의 소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황춘자 후보를 공천을 해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막상막하의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뒤집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진영 후보, 한 번은 황춘자 후보 이렇게 뒤집히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진영 후보는 아주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었죠.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어떤 복지라든가 또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평가가 되고요. 또 새누리당의 황춘자 후보 같은 경우는 메트로 경영혁신 본부장을 지내는 등 이 도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 정치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온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대결이 아주 치열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약 15% 가까이 득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7% 정도 국민의당 후보가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야 간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요. 예.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일단은 저는 진영 후보가 좀 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런 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진영 후보는 좀 큰 정치인의 반열에 들고 황춘자 후보는 사실은 이제 떠오르는 그런 나이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지만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민들이 진영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또 지지자들에서는 배신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이 될 거냐. 역시 그동안 펼쳐온 치열한 대결 양상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결과를 점칠 수 없는 진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투표함을 열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서울 노원병 그리고 서울 용산을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꼽자면은 이제 안대희 새누리당 후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마포갑도 또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안대희 후보가 거기 나가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노웅래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는 조사들이 있고 또 근접하게 나오는 조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당의 좀 중진들이 거기 가서 이제 말하자면 안대희 일병 구하기 이런 예. 작전에 돌입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굉장히 궁금하고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역전, 지상전을 통해서도 많이 털을 닦아놓은 분 아닙니까? 아버지 예.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터전이 굉장히 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안대희 후보가 갔을 때 국무총리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군데 중에서 이제 그 격전지에서 살아남을 경우에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격전지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떨어질 경우에는 큰 정치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 생명이 조금 위험한 그런 지역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혼전입니다. 예. 초기에는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앞서갔었는데요. 이 흐름들이 이제 경합 양상으로 바뀌었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요. 또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역민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곳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향후의 대권을 노리는 그런 대권 주자로서 과연 자기의 위상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서울시장으로서는
일단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투표로 했다가 결국은 서울시장을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네.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었지만 예. 큰 인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반면에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백봉 신사상을 아마 거의 대부분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신사고 경제 전문가로서 그동안 활동을 해온 거.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동안 거의 밑바닥을 이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벌써 작년 아마 초부터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밑바닥을 완전히 훑고 다녔습니다. 예. 이런 저인망식 작전이 과연 종로 구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지역도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종로 구민들이 제가 만났던 분들은 야, 이걸 누구를 찍어야 되냐. 저에게 문의를 할 정도로 네. 종로 구민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서울의 주요 격전지 관심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73개 선거구 가운데 이제 경합 지역이 21개 선거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어볼 만한 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영입한 변환봉 후보,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표창원 후보, 각각 경기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정치 신인인데요. 어떻게 여의도에 입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짤막하게. 네, 지금 변환봉 후보 같은 거는 이제 종편에 많이 나와서 얼굴을 알렸었고 또 김무성 대표가 영입한 6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 변환봉 후보가 경선에서 여기를 후보로 출마를 하긴 했지만 이 지역 자체가 야성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표창원 후보는 역시 그동안에 뭐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시국 이슈라든가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자기 입장이 명확했던 그리고 뭐 스타 뭐 평론가의 흐름도 밟았던 분이어서 굉장히 주도권을 현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상일 의원은 역시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동안에 뭐 대변인도 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왔던 분인데 현재 양상은 아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다소 표창원 후보가 좀 앞서간 흐름도 있었지만 또 이 뒤바뀌는 그런 양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도 역시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기세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호소력 있는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데는 표창원 후보가 좀 앞서고 안정적인 그런 지역 의정 활동에 이런 편에서는 이상일 후보가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 뭐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막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수들 또 돌반 뭐 막말이라든가 최근에 뭐 막말에 대한 공방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훈 숙명여대 교수, 김홍국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